네, 탐나는 대물. 오늘 수요일 순서 하나투자증권 서초지점 황정훈 과장, 토마토 투자클럽 강재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종목 야심가 황 과장님. 제가 또 그렇게 붙잡았는데 굳이 또 가신다네요. 아니,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 주실지 몰랐습니다. 끝날 때쯤에 말씀 주실 줄 알았는데. 끝날 때 우리 수인 정하느라 정신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빨리 또 이거 예. 미리 인사해야죠. 예, 참 그동안 이제 네. 초기 멤버로서 예. 다른 뭐 동료들을 다 버리더라도 저는 남아서 끝까지 좀 좋은 말씀 드렸었는데요. 예, 좀 8월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단 네. 잠시만 안녕. 잠시로 더 생각할게요, 과장님. 예, 언제든지 부탁드리고요. 또 혹시 네. 날씨가 선선해질 때쯤 네.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 과장님 그동안 좀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저희 대물 해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어제랑 같은 질문을 저 두 분께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강재현 전문가님 네, 또 나와주셨는데 지금이라도 대형주로 갈아타야 되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시장이 박스권 돌파하고 올랐다는데 나는 그런 분위기를 못 느끼겠다, 내 포트에서 하시는 분들은 좀 교체를 하셔야 되는 편이 좋을까? 먼저 강재현 전문가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제 업종이라든지 종목들 보면은 이제 대형주가 순수 거의 시장을 끌고 가는데, 대형주가 지금 보게 되면은 강세 뜨는 것이 뭐 철강이라든지 금융 이런 쪽이 제일 주도를 하면서 자동차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시총 상위까지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게 특징이 물론 있죠. 여러 가지 뭐 정책 수혜다 이런 거는 모멘텀인 거고, 사실 지난 3년과 5년 동안에 거래소 대형주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가 최저 수준이에요. PBR이. 그러니까 PBR이 최저 수준 갔는데 이익의 감익이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개선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정책 모멘텀이다, 글로벌 증시의 뭐 호조가 뭐 낙수 효과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디스카운트 받던 거를 재평가를 받으면서 적정 주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간다면은 이 흐름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해가지고 이게 올라간 게 아니라 상승폭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3년 동안 시장이 박스권 전략 썼었잖아요. 근데 3년 동안 박스권 쓰던 것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박스권이라는 거는 그동안 눌렀다는 얘기인데 눌렀던 것이 돌파가 나오면은 스프링 효과라고 얘기하듯이 상당히 크게 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정도 수준인 거고 기업들의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상승폭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더군다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롱숏 전략을 썼었는데 롱숏 전략을 던져버렸잖아요. 이제는 던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던지면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그 동안에 한쪽으로 쏠림을 너무 많이 했거든요. 내수, 그 다음에 뭐 시총 호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중소형 코스닥에 다 물러갔는데, 네네, 프리미엄을 많이 그렇죠. 썼죠.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쌓였죠.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롱숏 전략을 버리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소위 말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먼저 던진 사람이 소위 말해서 장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황급하게, 그죠, 기관도 황급하게 황급하게 대형주를 교체하고 있다는 부분들. 네, 지금 그러니까 3년 동안 진짜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박스권이.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좀 확실한 돌파가 나오는 것 같고, 모멘텀을 봤을 때도 뭐 갈만한 이유들은 좀 마련이 된 상황인 것 같아서요, 황 과장님. 예, 추세 상승 옵니까? 예, 코스피. 일단 시장 수능 네. 전략으로 봤을 때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요.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동안 이제 대형주들이 워낙에 눌려 있었고 뭐 저밸류인 상태에서 극단의 쏠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귀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그런 대형주의 밸류에이션은 낮게 있었지만 이익에 대한 그런 지속적 상승에 대해서는 모든 대형주의 같은 결과를 줄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진 다음부터는 저는 오히려 중소형주도 저가에 살 수 있는 이 소나기를 피하게 되게 되면은 저가에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고요. 철저한 종목 장사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 뭐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지 않고 종목 장세로 갈 것 같다. 지수가 무의미한 종목 장세. 지금은 일단 소나기는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꼭 가지셔야 될지 대물 또 오늘 찾아 나설 텐데요. 먼저 업종 테마 오늘 움직임부터 보시죠.
최근 은행주가 크게 오르면서 추가 상승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경기부양책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며 지난 23일 이후 5거래일 연속으로 오르며 은행업종 지수는 13.3%나 상승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인한 은행권의 대출 리스크보다 투자 심리 개선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은행주의 저평가 매력과 실적 개선 전망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은행주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조언하기도 합니다. 최경환 경제팀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시사하며 경기 부양에 따른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향후 은행이나 보험주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인데요. 이에 따라 최근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은행주의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정부의 경기 부양 모멘텀에 향후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은행주 전망 오늘 수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탐나는 대물 오늘 주제는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를 대물 시간에 지난번 한 번 딱 토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2월 말에 지난해 12월 말에 화요일 팀에서 한번 토론을 했었는데요. 그때 은행주에 대해서 정의가 나왔습니다. 은행주를 투자해서 수익을 보셨다면 당신은 진정한 고수입니다. 네, 그만큼 어떠세요? 공감되세요? 공감돼요. 네. 정말 은행주 하면 그때도 나왔던 얘기가 정말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오를 때는 서서히 길게 오르지만 내릴 때는 또 급락하는 성격이 있었다. 경기와 동행한다. 또 배당을 보고 투자를 하시죠. 라고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약간 분위기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이제는 좀 달리 봐야 될지 은행주에 대해서 오늘 핵심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재원 전문가님 어떤 네. 차트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제가 갖고 온 차트가 이제 배당 성향하고 배당 수익률 이 관련된 차트를 먼저 하나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 관련한 차트를 갖고 왔는데 먼저 이제 배당 수익률 관련된 차트를 먼저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시장에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배당인데 이 정부에서의 정책적인 부분이 이제 배당을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배당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배당을 상당히 많이 주는 그런 종목들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당 성향 같은 경우가 이제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과 터진 이후로 나눠집니다. 금융위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만큼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를 적립할 필요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당 수익률을, 배당 성향 자체가 전체 이익의 30%까지도 넘는 그런 배당을 줬었는데. 그때 당시는 네. 글로벌 대비해서도 배당이 적지 않은 편이었나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은행주 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측면에서 장기 투자도 많았었고 특히 외국인들이 은행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적인 지분을 늘 꾸준히 유지했는데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배당으로.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이 신용 위기도 나오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은행에서는 스트레스 테스트, 그렇죠. 스트레스 테스트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은행은 이 기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충당금을 자꾸 쌓는 거죠. 네. 근데 자꾸 쌓다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위기가 해소가 되니까 은행은 충당금 쌓은 만큼 이익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서서히 풀려지니까 이제 배당을 다시금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현재 글로벌 경기가 이제 선진국을 중심으로 먼저 돌아가고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머징 시장까지도 같이 돌아가는 그림이 나오니까 네. 이제 상당히 이제 안정권이 된다면은 배당 수익률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도 마찬가지인데 은행들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기본적으로 뭐 몇천억 조 단위로 가는데 이 대손 충당금이 이제 쌓아놨던 것이 문제가 없으면은 충당금 결국 다시 환입을 하게 되겠죠. 환입하면 이익이 다시금 증가가 나오기 때문에 배당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있고 실적 자체도 좋은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대손 충당금을 쉽게 설명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그 어떤 기업 A라는 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줬는데 대출할 때 이 회사가 신용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를 했었으면은 그만큼 대손충당금을 예를 들어 100억을 빌려줬다. 그래서 5% 정도를 대손충당금을 설정했었다면은 이 기업이 신용도가 낮아져서 A등급에서 B등급으로 떨어졌다면은 5%에서 7%, 8%로 대손충당금을 늘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대손충당금을 상승시키게끔 그렇게 되는 구조인데 회사가 이제 경기가 좋으면서 안정적으로 간다면은 신용도도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럼 대손충당금을 높게 설정했던 걸 다시 줄이게 되니까 그런 부분이 이익으로 다시 환원이 된다는 거죠. 네. 황 과장님은 은행주 지금 핵심 차트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제가 또 이제 세 가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먼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이따가도 뭐 자세히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지난번에, 지금 뭐 요번 달, 8월이죠. 8월에 이제 기준금리 한 25bp 인하할 것이다 얘기가 뭐 이미 좀 돌고 있고, 시장금리가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차례 내렸을 때, 어떤 은행이 그래도 좀 덜 민감했고, 좀 민감했는가, 그걸 좀 비교한 차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신한은행이 가장 견조했고 국민은행이 가장 민감했다.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흔히 말해서 예대마진, 그러니까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모두 하락을 하는데 마진, 그러니까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이가 이게 벌어질수록 은행의 수익률이 높은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다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게 가장 많이 좁혀지는,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게 안 좋은 회사겠고, 안 좋은 은행이겠고, 네. 또 가장 견조한 것이 또 방어력이 있는 은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신한이 가장 강하고, KB가 가장 약하다.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렇게 좀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효과를 단편적으로만 보자면, 작년도의 결과를 참고하자면, 네.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트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배당 수익률. 전에도 은행 시간은 아니고 다른 시간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국가별 그 배당 수익률과 유보율 비교입니다. 한국이 가장 낮다. 전 세계 그래도 좀 경쟁할 만한 다른 이름 붙일 만한 국가들 중에서 비교를 해보면 배당 수익률이 가장 낮다.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에서 그 배당금을 나눈 비율이 되겠죠. 1.18%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다른 나라의 평균이 한 3% 수준까지는 좀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정책적으로 그런 이슈가 또 제기가 된 거고요. 반대로 또 이제 유보율 비교입니다. 유보율이라고 하면 이익을 한 해 동안 벌었으면 이거를 투자를 하던가 배당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는 거죠. 쌓아두는 유보율이 87%로 역시 각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건가요? 예, 국가별 사내 유보율. 예, 그러니까 국가들의 각 기업들의 예. 유보율인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거. 네. 이게 좋게 말하면 위기가 닥쳤을 때는 기업들이 가장 버틸 힘이 있다는 뜻이 될 텐데요. 또 반대로는 너무 쟁여놓는다 돈이 느낌이 안 도는 있습니다. 거죠. 예, 쟁여놓는다 이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70% 정도가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많이 더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 평균인데 사실 10대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은 우리도 한 70% 됩니다. 일본 수준인데 10대 그룹이 끼면 87%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삼성, 현대차 그룹 이런 그룹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쟁여놓았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 많이 올라갔고 네. 이번 정책들로 인해서 이것이 좀 다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배당이든 투자든 늘어날 것이니까 증시에 호재가 되겠죠. 그것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담보대출 비중 추이입니다. 사실 8월 1일부터 지금 LTV, DTI가 좀 완화된 기준으로 해서 시행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대출이 늘어나게 되겠죠. 단편적으로. 그러면은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될 텐데, 금리도 낮아지고, 또 이런 효과들로 인해서, 사실 이제 저축은행, 또 제2금융권으로 갈수록 대출금리가 높잖아요. 대출금리가 높고 조건이 좀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신, 시중은행보다는 금리가 더 높은데, 이것들을 좀 은행들이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은행주에게는 약간의 호재다. 다만 대출 중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보통 한 3에서 4% 되잖아요. 낮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크게 도움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은행주를 투자하실 때 보셔야 되는 지표들이 쭉 나오네요. 배당, 또 대손충당금, 순이자 마진,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비중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윤 대리님, 네, 지각 사과 방송 하시죠. 배꼽 인사라도. 손을 들고 방송을 하도록. 예, 조금 오늘 약간
급하게 오셨던 것 같은데요. 오늘 핵심 차트 은행주 뭐가 있을까요? 네, 은행주 핵심 차트를 열심히 네.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국가별 LTV와 DTI 비교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LTV가 이제 뭐 LTV를 더 늘린다, 그리고 DTI를 더 늘린다. 근데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과 같은 그런 큰 금융 위기를 방지하는데 한몫도 했었는데, 이제는 서브프라임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 부분을 완화하려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 정책 같은 경우에서는 LTV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값 대비해서 대출률을 늘려주는 거고요. DTI 같은 경우는 소득 대비해서 대출이 늘어나는 건데, LTV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집값이 5억이라 그랬을 때 LTV가 50%다. 그럼 2억 5천이었는데 70% 늘렸다. 3억 5천이 됐을 때 과연 2억 5천에서 3억 5천까지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 그래서 대출을 그만큼 더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큰 폭으로 늘어나진 않거든요. 네. 대신 이제 DTI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이 크기 때문에 LTV보다는 DTI를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브프라임을 국내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좀 피해갈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까지 만진다는 것은 네. 국내 경기를 그만큼 정부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그 배수의 진을 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서도 국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 경기가 살아난다, LTV, DTI에 있어서 큰 힘을 좀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 차트는 LTV와 DTI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그 규제 완화 폭이 정해졌나요? 그러니까 LTV, DTI 완화하는 폭이 있잖아요. 네. 정해졌나요? 이게 결정된 거죠. 네, 결정됐고 DTI 같은 경우는 그 결정된 거 보시고 어떻게? 예. LTV는 나왔는데 DTI도 예, DTI도 LTV, DTI 모두 좀 나왔고요. 네. 70%.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이 원래 LTV의 경우에는 이제 50%였는데 지방 60%고 이거를 네. 둘 다 70%로 네, 론 DTI. 투 밸류니 예, 그렇게 되는 거고, DTI도 서울이 50%, 수도권이 60%였는데 60%로 단일화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TI 같은 경우는 폭이 사실 LTV보다는 좀 작죠. 근데 네네네. 이 부분이 좀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만큼 신중하게 들어간 부분까지도 만졌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그런 의지를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량과 주택담보대출인데요. 뭐 좀 전에 말씀 잘 해주셨는데 두 분께서 주택담보대출이 사실 늘어나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은행주에 있어서 하나의 드라이브를 거는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게 되면 부동산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LTV라든지 DTI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손을 보는 거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고 부동산 값이 오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내수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조금만 예를 들어 본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억이라 그랬는데 그 5억짜리 집이 7억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똑같이 살고 있고 현금이 들어온 건 없지만 살고 있는 집이 5억에서 7억이 됐다면 자연스레 내가 부자가 됐다는 심리적으로 첫 번째 요인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집을 담보로 해서 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내수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서 이 부분이 내수 경기 활성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면 은행의 먹거리에 대한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호재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정책금리와 순이자 마이진 추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좀 확정적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뭐 국채의 그런 시중 채권에서 얼마만큼의 가격을 받아서 움직이느냐, 그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25bp는 뭐 확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50bp까지도 바라보면서 채권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내려갔을 때 은행의 수익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네. 은행의 마진이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왜 은행주는 이렇게 많이 오르냐? 네. 사실 제가 가지고 나오고 싶었던, 가장 원했던 차트는 은행 그냥 주가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도 안 되는 개별 종목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당연히 순이자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질 텐데, 그럼 왜 올라가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그 마지막에 있는 유로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 유로에는 정책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순이익이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로에서는 이 당시에는 정책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양적 완화를 같이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도 늘릴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은행의 파이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순이자 마진의 하락을 다른 쪽에서 상쇄시켜서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 은행 차트가 올라간 또 하나의 이유는 배당도 늘어나고 그리고 저밸류에 대한 그런 메리트까지 받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외국인들의 관심까지도 많이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준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이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주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차트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뭐 전체적으로 배당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5월부터 나왔던 게 이건희 회장이 이번 이후로 나왔던 얘기였고요. 그러고 그 얘기가 좀 쏙 들어가고 오히려 성장주들, 저성장 시대 성장주들이 가야 된다 하고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진짜 배당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린 상황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6월부터 사실 외국인은 금융주를 계속 샀더라고요. 6월 20일부터 하루에 2,800억을 사면서 하루 빼고 지금까지 계속 삽니다. 예. 미리 좀 그런 것들을 예상한 측면도 있었을까? 이제 한국 증시 살 때가 됐다는 것을 이미 한 달 전부터 시그널을 보여줬나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자, 그러면은 말씀을 여러 가지 다 해주셔서 거의 다 모든 얘기는 나왔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리뷰하는 차원에서 포인트만 좀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되면 사실 은행주의 악재인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쇄적인 효과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은행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금리 인하 영향, 은행주 어떻게 받게 될까요? 전문가님.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증권주와 건설주는 호재다. 네.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은행주는 악재다. 악재다. 아주 단순한 논리죠. 예. 단순한 논리인데 지금은 단순히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P와 그 가격과 Q 수요의 관계를 항상 이제 많은 기업들이 적용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지면은 기업들이 실제 늘어난다고 얘기할 때 사실 경기가 좋아지면은 가격은 싸게 좀 더 판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체 이익은 증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은행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에 따라서 뭐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집을 사고 싶어 하거든요.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면은 집을 사게 되는데 그럼 대출을 받는다라고요. 앞전에는 대출 받을 때 이자가 뭐 높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담이 됐었는데 금리가 이러니까 이자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네? 그럼 나도 대출 받아서 집을 사야지. 이런 식으로 전세값도 하니까. 세니까 요즘. 그렇죠. 전세 대출도 있고 차라리 사겠다는 분들 대출은 많으세요.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따라서 마진이 좀 줄어든다 하더라도 네. 어느 정도 규모 자체가 상쇄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또 은행에서 금리 인하만 갖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 것이 우리나라 은행주들이 웬만한 신용카드는 다 같이 지고 있어요. 체크카드까지.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어차피 금리 인하를 한다는 정책은 재정적 확정 정책을 피는 데 있어서 사실 돈이 없거든요.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확장을 필 때 정부에서 이제 대규모의 부양책했을 때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돈을 끌어오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축소가 돼서 시장 자체 금리 인하가 시장 자체 금리가 높아진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항상 정부에서는 추경이라든지 부양책했을 때 금리 인하를 같이 갔었어요. 같이 갔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금리 인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은행이 안 좋다 이건 아예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국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정책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소비를 활성화시키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고 하면은 많이 쓰죠. 그 대출도 싸니까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은행은 이익 자체가 계속 증가가 되는 거고 아까 얘기했지만 카드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계속 하게 되니까 은행들은 예전에는 카드 같은 경우가 뭐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하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부실도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거 전제가 자체가 다 감소가 되니까 상당히 좋아진다고 보죠. 그래서 금리 네. 인하에 대해서 뭐 금리 인하니까 은행에는 악재니까 당분간 보지만 않아야 돼 이런 생각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금리 인하가 추가로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장에서 은행주가 악재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지금 초이노믹스가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 생각 바꿔야 된다. 금리나 그러니까 피해주, 은행주 아니다. 네, 둘 다 마찬가지예요. 둘 다, 네, 둘 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책 건 것이 사실은 아까 뭐 배수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이게 했는데 만에 하나 이게 해소가 안 되거나 네. 글로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위기가 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사실 걷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벌어져요. 정말 지금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정부에서는 또 재계에서는 그래서 다방면의 어떤 정책들 앞으로도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도. 네, 황 과장님. 정부의 금리 인하 영향 은행주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뭐 대체로 맞는 말씀인데 저는 그래도 약간 좀 보수적으로 이제 좀 네. 보는 편인데요. 일단 뭐 기준금리 인하 다음 달에 하는 거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이제 충분히 됐습니다. 실제로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5% 이하로 지금 기준금리 이하로 했기 때문에 25bp 인하 정도로는 뭐 시장이나 은행주에 이제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50bp 인하도 뭐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사실 근데 50bp 이하는 뭐 좀 너무 무리한 정책인 것 같고요. 50bp라고 하면은 가계부채가 1000조니까 50조잖아요. 5조죠. 예, 5조. 5조면 아까 그 지금 신용융자 물량이 뭐 최고라고 지금 개인 신용융자가 지금 최대치가 5조 넘었다고 네네. 뉴스 나왔었는데 그 5조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금액이니까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50bp는 어려울 것 같고 25bp로 갈 것 같고 그것들은 시장에 좀 반영이 돼 있고 은행의 그 순수한 이익률은 한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지금 연말까지 해서 좀 떨어지는 것으로 좀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은행주가 대체 전통적으로 한 3에서 한 5년 동안 PBR이 한 0.5배, 뭐 0.6배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순자산 가치가 1이 이제 안 된다는 뜻이니까. 근데 그 이유는 은행의 이제 뭐 부채. 그러니까 은행의 예금과 대출이 있잖아요. 대출이 자산이고 예금이 이제 부채가 될 텐데 그러한 순자산이니까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이 재평가를 못 받는다는 측면이 되겠죠. 뭐 대산 충당금을 갖고 있는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2007년도 이전에는 사실 은행이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든가 총자산 이익률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런 PBR이 재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네. 그 금융위기 이후에 아주 그냥 반토막 수준이 났었고 네. 아직도 이익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 여러 가지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고 Q가 늘어나는 게 맞지만 그 과거의 2007년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내년까지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PBR이 1배가 넘어가는 상황 평가를 못 받는 이유가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산율, 그러니까 총자산, 똑같이 제조기업하고 네. 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총자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ROE가 지금 한 8% 같이 안 될 겁니다. 과거에 2007년도 그러면 이전. 이제 경기 회복이 되고 금리 인상기에 들어서야 은행주는 재평가를 그러니까 지금은 받으실 약간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또 워낙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슈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좀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각이 나타났다고 보는 측면이 맞겠지만 절대적인 측면에서 글쎄요, 그냥 숫자를 좋아하는 저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PBR 1배 그러니까 그 이상 프리미엄을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대형주가 금융위기 간다 하더라도 이전도 1배 정도 수준이었나요? 1배도 원래 1배가 어렵습니다. 은행업은 총 자산이 예. 예금과 대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네네. 예금이 언제든지 거기에 찾아갈 수 있는 부채고 또 일종의 자산은 대출이잖아요. 대출은 언제나 대성충당금을 또 매길 수 있는 그런 불안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 1배 이상 주기 제조기업이 갖고 있는 무슨 기계장치나 공장 이것과 네. 비교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밸류에이션이 있다고 보여지고 또 이익이 그렇다고 크게 단기적으로 뭐 올해 내년에 크게 뭐 증가하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적정 수준의 주가 상승이 맞지 않을까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도 1배를 받기 어려웠다네요. 아니요, 1배 받는 적이 있었죠. 2000년대 초반 같은 경우는 네. 은행 같은 경우가 상당히 밸류 자체가 1배 이상이 대부분 나타났었거든요. 그러다가 1.5까지도 갔나요? 1.5, 그거는 종목 업종마다 틀려요. 종목마다 네. 틀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안정성이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한지주는 지금도 밸류 자체가 자산 대비해서 1.11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자산 가치 이상을 받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은행들 중에서 좀 우리금융이라든지 이제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은행들은 예전에 부실이 돼가지고 공초점이 투자가 투입이 되면서 살아난 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여전히 좀 인식 자체가 예전에 한번 부실을 한번 겪었다는 인식이 있어서 밸류 자체가 자산 대비해서 0.5배, 0.45배였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이 최근 3일 동안 오늘 장중에 20%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3일 동안 상승폭이 20%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밸류 자체가 그러면은 0.45에서 0.5에서 바로 1배가 되냐? 아니죠. 0.6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 은행에 대한 평가가 여태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바뀌었어요. 왜냐? 증시에서도 사람들이 은행주 투자한다면은 뭐 작년 12월 달 대물에서 다뤘다고 하셨는데 이런 거죠. 은행은 무거워. 그렇죠. 꾸준히 가는데 무거워. 이랬었거든요. 너무너무 무거워. 그죠? 무거워. 네. 이건데 시장에서 지금 은행을 보면은 너무 가볍죠. 예. 왜 그러냐면은
메리트 그 시장 자체는 어차피 모멘텀을 찾아가고 정책 효과라든 여러 가지 이슈를 뭉쳐가지고 이게 정말 이번에 갈 수밖에 없다. 재평가 받는다. 리레이팅 받는다. 이거 관점인데 사실 그동안에 국내 시장에서 항상 재평가를 못 받았던 업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기회로 재평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는 말씀이시죠. 윤대리님 지분 너무 적어서 좀 말씀 빨리 해주세요. 네. 네, 저 말씀 네. 뭐 많이 해주셨는데 네. 그 사실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이익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신한지주 카드 비중이 굉장히 높죠. 신한지주가 다른 금융에 비해서 카드 부분이 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주기도 하군요. 카드사, 신용카드주. 네, 신용카드에 있어서의 그 영업이익이 네. 신한은행에 있어서의 만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의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서는 이미 선반영이 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중은행에 가서 1년 정기 예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선반영이 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 25bp 인하하고 또 다음에 또 인하하고 금년에 뭐 두세 번 정도 더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은행에 분명히 타격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번에 인하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얘기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인상하는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한다. 이거 굉장히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미국은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생기는데 국내는 금리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다면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국내에 있어서 좀 불안감을 많이 야기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이번 정도가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좀 떨쳐둘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은행주가 많이 올라가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뭐 굉장히 좀 많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가장 큰 거는 뭐니 해도 외국인이 많이 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경환 경제 효과. 이 두 가지였는데 외국인이 많이 계속 살 것인가. 최경환의 경제 효과가 계속 된다면 외국인은 계속 살 것 같습니다. 그 선진국에서 돈을 조금만 빼더라도 국내 경기는 많이 부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외국인들이. 그런 부분, 그리고 배당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가 된다면 이제는 선진국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저평가 받을 이유가 크지 않다. 그리고 분명히 이번에 LTV, DTI를 완화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면 망했다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살아나지 않고 정부에서 가만히 있다 그러면 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않고 추가적으로 부양책이 계속 나올 네. 겁니다. 아베노믹스처럼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은행의 파이는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지 않겠나. 금리 인하는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 중립 이하다. 예. 단기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앞으로 별로 크지 않고 이미 선반영이 많이 되어 있다.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에 또 가운데에 서셨네요, 윤대리님이. 바로 윤대리님께 그럼 또 질문 드려볼게요. 배당을 높일까요, 은행들이? 은행들이 배당을 좀 네. 많이 주는 편이었죠. 비교적 은행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편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은행주에 대한 매력도를 높이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저 PBR이라서 많이 살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 PBR은 전에도 저 PBR이었고 더 전에는 네. 더 저 PBR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네. 배당의 매력도가 커지는 부분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 경기에 대한 베팅, 최경환에 대한 베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당에 그게 대해서 금융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최경환의 베팅, 경기에 대한 베팅이 1차적으로 들어오는 게 은행인 건가요? 지금 국내 거래소를 그냥 통으로 산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에 심지어 화학주가 전일 같은 경우는 올랐었는데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화학 제품 가격 부타디엔 조금 오르는 거 빼고는 지금 뭐 제품 가격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 통으로 사는데 통으로 살 때 증권주는 저렇게 올려놨는데 은행주 사실은 뭐 모두가 얘기할 때 증권주 다음 은행주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죠. 그럼 은행주 네. 누가 언제 갈 건데 얼마나 갈 건데를 따졌을 때 그때 이제 그 매력도를 사실 은행주도 이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인데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건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는 너무 빨리 올랐죠. 똑같이 20%를 오른다 그랬을 때 한 달 동안 20% 오르면 좀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텐데 저는 불안해서 오늘 기업은행을 다 팔았는데요. 더군다나 네. 은행주가 그렇게. 네. 예.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적이 없는데, 네. 은행주를 뭐 시가총액 그렇게 그래서 작은 배당을 정도처럼. 높이나요? 배당은 그래서 충분히 배당 올라가야 되죠. 아. 왜냐하면 우선 정부 지분이 많은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아, 공기업 예, 성격이기 공기업에 때문에. 대한 뭐 기업은행도 그렇고 우리금융도 그렇고 네네.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컸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배신을 때린다. 그럼 다시 은행주는 좀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배당 올릴까요, 은행들이요? 황 과장님? 배당을 은행주에 대해서 뭐 은행주만 배당 올린다 관점은 아니고요. 은행주는 원래 배당 성향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았기 때문에 배당 성향은 그대로일 것 같고 다만 이익이 조금 늘어나면서
배당 수익률 자체는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배당에 있어서는 제 생각은 지금 그 대주주들은 그 네. 배당 수익을 종합과세하지 않겠다, 네. 분리과세로 하겠다. 또 소액 주주들도 이게 이제 분리과세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종합과세 포함은 되지만 세율을 낮춰주겠다. 이것이 저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좀 판단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소득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있는데 이자소득은 은행 예금 소득이고 배당소득은 주식배당과 펀드 이런 것들이 배당소득이잖아요. 이 종합과세 2,000원 떨어지면서 고액자산가들이 항상 그 부담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대주주나 소액주주나 상당히 큰 효과를 줬고 이게 전반적인 증시에 상당히 좀 촉매가 아닌가. 이것이 가장 큰 느낌이라 보여지고요. 배당 자체가 늘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그 은행주 아까 뭐 얘기 좀 더 붙이자면은 사실 지금 기관들이 지수가 계속 높아지면서 펀드 환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오늘도 뭐 환매 처리 엄청 많이 하고 왔는데요. 지수가 지금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의 주요 펀드들이 은행주를 담은 펀드가 없습니다. 시가총액 비중은 신한지주, KB금융 엄청 높은데 10위 안에 드는데도 그러니까 기관은 펀드로 환매해도 은행전 팔 게 없어서 팔지 않고 외국인은 그대로 사고 있으니까 아까 통으로 사신다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수급 효과도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네. 방상승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 자체가 높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배당 자체가 높아져서 이게 메리트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네. 배당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의 수혜들 때문에 오히려 증시와 뭐 은행주 자체에 대해서도 좀 호재가 아닌가. 배당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이 주식 자체가 매력이 있어 보인다. 그렇게 좀 네. 보고 싶습니다. 강재원 전문가님, 네. 배당 늘릴까요? 은행주가? 늘려야죠. 네, 네, 당연히 왜냐면은 올해 그러니까 안에 당연히 늘립니까? 늘릴 네.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정책 때문에? 네, 정책 때문인 것도 예.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주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세제적인 부분에서도 수혜를 보기 때문에 그것도 모멘텀이 되는데 이게 웃긴 게 예전에는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국내 은행들이 이제 배당 성향이 이익의 30%를 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 금융이 터지고 나서도 은행들이 뭐 여러 가지 이익을 많이 보는데 배당을 너무 많이 준다고 예전에 이제 전에 정권에서는 은행들 배당 줄여라. 너무 많이 준다. 줄여라고 했었어요, 사실은. 정부에서. 네. 줄여라고 했는데 지금 정책 자체를 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근데 확대하는 정책이 들어갔으면은 결국은 경기를 개선시키면서 뭐 좋아지는 효과 있으면은 은행도 수익을 보니까 배당을 이제 늘려나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더군다나 정부가 지금 추가적인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는데 사실 돈이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정부는 돈이 많이 없는데 이제 공적 자금이 투자가 많이 된 은행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은행하고 우리금융인데 이제 우리금융 이제 민영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배당 수익률이 2.8%였어요. 그러니까 2.8%는 올해는 얼마 될까요? 올해도 최소 그 정도는 해주겠죠. 그러니까 아니, 그럼 안 2.8%가 오르는 높은 거잖아요. 거예요. 아니요,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기업은행이라는 회사가 은행 자체가 배당 수익이 다른 데부터 멀티 높았던 거예요. 우리 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라는 데는 1.2에서 1.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그들은 올립니까? 걔들은 올려야죠. 예. 그러니까 배당 수익률 높여서 정부에서도 이제 공적자 투자만큼의 효과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 이렇게 해서 이제 참 제 키워드 맵은 킬되네요. 예. 그래서 대물입니까? 대물이라고 보시죠? 네, 저는 그죠. 예. 네. 대물이라고 보시고요. 황 과장님은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 보시죠? 예. 종목별로도 안 되나요, 대물이? 종목별로도 대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행주 세 분 베스트 3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허겁지겁 올라가서요. 이걸 어떻게 사야 되나. 은행주가, 이런 은행주가 아닌데, 예. 그래서 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 분이 또 답을 주시겠죠? 윤정식 대리는 1위 신한지주, 2위 기업은행, 3위 하나금융지주, 강재원 전문가, 1위 기업은행, 2위 신한지주, 3위 우리금융, 황정훈 과장은 1위 기업은행, 2위 하나금융지주, 3위 KB금융입니다. 네, 오늘 기업은행 세 분 다 가지고 와주셨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2분, 신한지주 2분입니다. 기업은행이 인기가 많네요. 예. 윤정식 대리는 신한지주 가지고 와주셨죠? 네. 예. 저도 사실 기업은행이 어제 그저께까지 1위였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요. 13,000원에 이제 지분 매각이 나왔을 때 블락이 돌았는데 13,300원일 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했었는데요. 저희 스터디에 같이 하는 그
그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13,300원에서 외국인이 받아간 지분에 있어서 뭐 순매도 금액이 얼추 정도 다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샀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게 저 대물을 1위에서 2위로 좀 내린 그 요인이었는데요. 사실 뭐 기업은행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안 올라. 가나요?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리스크가 한 가지가 리스크가 있죠. 지분 한 번 더 남았다는 거. 네, 그 부분이 리스크인데 그럼 그때 매수하실 건가요? 그때는 뭐 반드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뭐 경기가 꺾였거나 네. 뭐 그 외국인들이 일정이 언제예요? 90일 이내만 90일 이후에만 네. 90일이죠. 90일 이후에만 팔면 되는 거라서 이번에 나왔으니까 이제 10월 달 이후니까 뭐 주가가 사실 좋고 최근처럼 거래량이 이렇게 빵빵 터져준다면 뭐 5% 팔아도 크게 뭐 하루 정도면 다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차피 이것도 또 블록딜로 처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도 이번에 그래도 기업은행 나온다 그랬을 때 13,000원일 때 주가가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일 때는 뭐 적극적인 매수 찬스일 것 같고요. 최근처럼 분위기가 좋다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고요. 5%는 뭐 우습습니다. 지금 뭐 3일 동안 20% 가까이 올랐는데.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뭐 염려스러워서 이제 1위로 신한지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신한지주는 첫 번째로는 금리 하락에 가장 민감도가 낮다고 황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 카드 비중도 굉장히 좀 높은 편이고요. 뭐 여러 가지 좀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보면은 은행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작용을 했고, 그리고 2014년이죠. 금융기관 중에 사실 반기로 따져서 1조 넘는 순이익 뭐 없었는데요. 뭐 신한지주가 그런 부분도 5년 있었고 연속 1조라더라고요. 상반기. 굉장히 좀 순이익. 안정적인 그런 네. 부분들도 가지고 있고 일본계에서 그런 지분이 좀 많이 높은 편인데 신한지주도 마찬가지로 배당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카드 쪽에서의 순이익이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카드 사태가 여러 가지 좀 많이 터져서 그런 부분 염려가 좀 있긴 하지만 은행의 절반 정도죠. 2014년도 예상 보니까 카드는 이제 6,470억, 네. 은행이 이제 1조 한 5천억 정도 잡으니까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그런 비중인데요. 뭐 카드 비중도 높고 포트폴리오 굉장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튀는 탄력도에 있어서는 기업은행이 훨씬 좀 못 미쳤는데 네. 뭐 굉장히 좀 잘 올라가고 있고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신한지주 좀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물이 될 수 있을까요? 신한지주, 뭐, 아까 2007년도가 은행주 뭐 좋았던 것 같으니까 그때 보면은 2007년도의 고점이 64,785원이고요. 이후에는 은행주도, 그러니까 고점을 연봉으로 보시면 못 넘어요. 못 넘고 계속 저항이 있었는데 지금 딱 고점 부근에 와 있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얼마까지 갈 수 있나요? 신한지주. 예. 신한지주 지금 51,400원입니다. 한창 좋을 때도 그때 2007년도 65,000원 정도까지 갔어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면 될까요? 네, 우선은 사실 은행주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랐기 때문에 예. 최근 레포트가 나오는 걸 봐도 은행 뭐 TP를 올린다 그러죠. 타픽은 뭐 목표가를 올려도 이 애널들이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던 거죠. 너무 예. 빨리 올랐기 때문에 목표가를 이렇게 섹시하게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럼 네. 어떻게, 얼마까지? 사실 목표가는 계속 올라갈 겁니다. 이런 앞으로 올라간다. 네, 그런데 예. 전고점까지 충분히 아이고. 가능하지 않을까. 최경환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이런 정책 드라이브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아베노믹스 저희 봤잖아요. 일본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죽은 10년이었는데 그걸 다시 되돌려서 이렇게 올리는 걸 보면 뭐 국내 증시도 2200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은행도 2100도 왔어요, 이제 네. 보니까. 2050에 굉장히 강력한 벽이 있다고 굉장히 많은 애널들과 이렇게 매니저들과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2050에 벽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 만에 깨부시고 넘어가는 모습 보여주니까 굉장히 좀 강하다는 그런 모습들을 받고 있고요. 뭐 전고점은 이 정도의 추세라면 뭐 정책 드라이브가 뒷받침된다면 뭐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 과장님, 코스피랑 네. 은행주를 비롯한 금융주를 같은 궤에 놓고 네. 코스피 가면 금융주 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융주가 주도주가 된다. 네. 는 상상은 어떤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대물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네. 자동차가 주도주가 되고, 자동차가 가고, 코스피가 가고, 이런 금융주 역할을 대신? 하거든요. 예. 그때도 다만, 자동차 얘기했죠. 은행주는 다만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비어진 상태였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분위기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급하게 올라왔고, 여기서부터는 글쎄요, 왜냐면 이익이 지금 이런 정책들의 효과가 빠르게 개선이 되는 효과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네. 천천히 올라올, 다만 시선을 돌리기는 성공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뭐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고 급하게 올라온 기업은행을 또 1위로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예, 그렇지만 역시 기업은행이 좀 가볍긴 하지만 예, 또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지분 매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이라면은 그 이후에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예, 은행주에서는 가장 탑픽의 매력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배당 성향이 뭐 한 20%, 25% 정도 뭐 유지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대략 한 30% 정도의 수익률 3%는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배당 매력만 하더라도 지금 은행 이자가 예, 뭐 2배 수준이 되는 건데요. 뭐 그 정도인 데다가 이익자 네. 이번에 실적 자체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봤을 그러면 때 연말까지 왜 배당주 투자하듯이 그 배당락 전까지 배당락일까지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배당 받으려면 예. 그때까지 기업은행 가져가면 될까요? 그때까지 가져가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유하시는 분들은 글쎄요, 뭐 새로운 뭐 시장 정책이나 뭐 그런 것들이 없는 한 예. 지금 수준의 유지라면은 네. 그렇게 보셔도 된다고 보고요. 예. 기업은행은 무엇보다 이제 좀 좋게 봤던 이유는 이름 자체가 중소기업은행이잖아요. 중소기업 대출이 가장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되고 여러 가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 아까 PQ 말씀하셨는데 Q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은행의 본연이 순이자 마진과 뭐 수수료 수익 그리고 금융상품 수익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순이자 마진 은행의 본연의 수익의 원천인데 그것을 가장 잘 늘릴 수 있는 Q가 늘어날 수 있는 업체는 기업은행이다. 네. 예, 그럼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하고 정책 나왔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은행의 실적에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던데 예. 맞나요? 실제 반영이 되고 있다고 예. 보여지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대출 자체가 대출 중에서 가장 마진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반영되고 있고 더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주 신규 매수는 별로 권하시고 싶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업종이 좀 더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예. 강재현 전문가님은 네. 또 같은 기업은행을 네. 반드시 대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예.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동차 업종을 선호하시잖아요. 저도 자동차 되게 좋아하는데 시장에서 지금 웃긴 게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은행에 대해서 비중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 대부분의 대형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차피 기관 투자는 펀드 환매가 지속적으로 나왔거든요. 펀드 유입은 제한적이었고 그러니까 돈이 쪼그라든 상태에서 결국은 시장에서 성장이다 그리고 불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필수 소비재라든지 이런 음식료도 사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저평가를 받았던 그런 업종이었었는데 재평가를 받았죠. 전부 다. 네네. 불황이니까 실적 꾸준히 유지한 필수 소비재가 최고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자동차라든지 은행이 다 그런 케이스예요. 자동차는 뭐 계속해서 이익이 증가폭이 있고 저퍼라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은행, 증권, 그 외적으로도 철강 이런 것들이 다 시장에서 지금 기관의 비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박스권 돌파 나오니까 기관 투자들이 급해진 게 급하게 지금 은행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게 다 이런 요인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은행 같은 그래서 경우는 제가 코스닥도 급하게 팔고 지금 급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를 코스닥은 산다고. 아까 시작하기 예. 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저는 이렇게 봤었어요. 코스닥은 먼저 던진 사람이 장땡이다. 하한가에 던지든 뭐하든 무조건 먼저 던진 사람이 이기예요. 오늘 정말 강하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아까 윤대리님 표현대로 섹시하게 강하게 아주 아이고. 근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은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매집이 엄청나게 돼 있어요. 시장 자체가.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는 사면은 그냥 가는 장이에요. 유통 물량도 말라 있는 상태에서 지금 던질 수 있는 기업은행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지금 뭐냐면은 예. 작년에 조선이 모멘텀 받으면서 엄청난 시장 주도주가 되었죠. 그렇죠. 지금의 저는 딱 이렇게 생각해요. 작년에 조선 역할이 올해 금융이다. 증권, 보험, 은행이 보험은 있어요. 별론데 예. 증권과 은행이다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은행 중에서는 지금 사실 저는 1위 순위를 기업은행이다, 신한지주다 이런 것에 구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네, 왜냐면은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물론 은행들마다 특징은 다 있는데 아니 그래도 주도주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해 조선주 갈 때도 주도주는 현대미포조선이었잖아요. 네, 주도는 그런 이제 약간 구분이 돼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하는데 컨테이너선 전문, 뭐 해양 플랜트 전문 뭐 다 나눠져요. LNG선이라든지. 근데 은행은 사실 지금 기업은행은 뭐 중소기업 대출이 우선이니까 이런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웃긴 거는 항상 우리나라 증시가 은행이나 증권이나 강세 때는 거의 비슷하게 가요. 누가 좀 더 세냐, 누가 좀 더 약하냐, 요 정도 차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거의 비슷한 저밸류를 받고 있고 앞으로 뭐 경기가 좋아지고 뭐 대출 증가가 나오고 그럼 많이 지금 좋아지고. 은행주 중에 가장 저밸류는 누군가요? 사실 가장 저밸류는 우리금융이 제일 우리금융이요? 저밸류. 왜냐면 은행주 지난번에 강세, 지금도 뭐 오늘도 강세였지만 한 번 또 이제 PBR 낮은 종목 하면서 현대증권 가고 뭐 대우증권 막 팍팍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저는 뭐 기업은행을 이제 1위를 갖고 왔는데 사실 이걸 작성할 때가 오늘 점심 전이었거든요. 근데 참 너무 세게 올라가니까 얘는 단기로는 우선 좀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도 기업은행은 우선 그럼 나중에 뭐 좋을 올릴까요? 거는데 지금 내일 우리 뭐 가정을 해볼게요. 상황극을 만들어 볼게요. 내일 진짜 당장 이제 나도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포트 정리하고 싶다. 은행주 먼저 담아보겠습니다. 하면 뭐부터 담아야 될까요? 그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진짜 대물이 될 좀 수익률 좋을 만한 종목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내일 기업은행은 못 담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려서 끝났거든요. 상승률 자체는 좋았는데 예. 저도 그래서 사실 제 마음속에 1위가 어제까지도 기업은행이었습니다. 기업은행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원고를 다 앞으로 했는데 진짜 대물이 되는 수익률 차원에선 기업은행인가요? 수익률 차원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기업은행 아니면 우리금융 같아요, 사실은. 정부 지분이 높은 네. 은행은 배당을 확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황 과장님, 네. 진짜 앞으로 그래도 은행주 중에서는 수익률 이게 잘 나올 것 같다 하시는. 은행주가 주도주가 된다면 신한지주 1등 중인 신한지주가 주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우리금융이랑 아까 뭐죠? 기업은행 말씀해 주셨잖아요. 두 분 모두. 네. 그 중에서는 기업은행. 네, 네, 우리금융은 1위는 신한지주입니다. 네. 내일 당장 사도 괜찮은 종목? 신한지주와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금융 중에서. 신한지주가 네. 네. 그래요? 알것 그럼 같아요. 신한지주 일단 1위로 갈게요. 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정리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2위는 좀 앞으로 진짜 은행주 중에서 수익이 잘 날 수 있다. 기업은행 괜찮을까요? 3위는 뭘 갈까요? 사실 은행주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우리 강지현 전문가는 어떤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겠다고 하셨는데 그거 비슷비슷하다고 좀 말씀드린 예, 거예요. 비슷비슷하다. KB금융이나 뭐 하나금융이나 네. 그다음에 우리금융이나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 PBR 낮은 걸로 갈게요. 그거 어떨까요? 괜찮을까요? 네. 네, PBR 낮은 걸로. 네. 우리금융 적자 상태라서 퍼는 좋지 실적? 않은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예, PBR 로. 때문에 역시 예. 우리금융은 조금 피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은행주 저희 순위 정리하겠습니다. 네, 1위는 신한지주, 2위는 기업은행, 3위는 우리금융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